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그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습니다. 애플도 9월 초슬림 바디를 적용한 아이폰 17 에어를 공개할 예정이라 초슬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법정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위메이드의 법적 대응이 책임 회피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그룹이 사업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그룹이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은 SK 에코플랜트를, AI 인프라는 SK 브로드밴드를 주축으로 재편됩니다. 우선 SK 에코플랜트가 SK 반도체 소재 관련 자회사 4곳을 신규 편입합니다. SK 트리캠과 SK 레조낙, SK 머티리얼즈 JNC의 보유 지분을 SK 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하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는 SK 플랜트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해 반도체 리사이클링 기업과 반도체 유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2026년 IPO를 앞둔 SK 에코플랜트는 재무구조 개선과 외형 확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K CNC가 보유한 판교 데이터 센터를 SK 브로드밴드가 약 5천억 원에 사들입니다. 향후 SK 브로드밴드는 총 9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SK CNC는 사명을 SK AX로 변경합니다. 27년 만에 새로운 간판을 다는 건데 AI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전환하고 향후 10년 내 글로벌 10대 AX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mm 두께를 적용했는데요. 애플도 오는 9월 5mm대의 초슬림 바디를 적용한 아이폰 17 에어를 공개할 예정이라 초슬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초슬림. 삼성전자와 애플이 역대 모델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적용한 초슬림 스마트폰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슬림 전쟁의 서막을 연 건 삼성전자. 삼성은 오늘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갤럭시 S25 엣지를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단순히 얇은 스마트폰이 아닌 비욘드 슬림 5.8mm라는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구현하면서도 놀라운 수준의 경량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엣지 모델은 5.8mm 두께의 디자인과 163g의 무게를 갖췄습니다. 앞서 출시한 S25 울트라 모델이 8.2mm에 218g인 점을 고려하면 두께가 얇아졌고 무게도 줄었습니다. 얇아졌지만 강력한 내구성과 인공지능 성능도 갖췄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모바일용 글라스 세라믹 신소재를 적용해 균열 방어를 강화했고 티타늄 프레임으로 일상 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삼성의 설명. 애플도 오는 9월 아이폰 17 에어로 초슬림 경쟁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이 모델은 6.7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두께 5mm대의 초슬림 바디를 적용해 기존 플러스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새로운 iOS 19가 탑재될 예정인데 실시간 요약과 고급 사진 도구 등 AI 기능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삼성과 애플의 초슬림 플래그십 경쟁이 막을 올리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AI 카메라 등 전방위 혁신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본격적인 법정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그간 닥사의 자율규제 기능을 인정해온 만큼 위메이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결정에 닥사와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입니다. 위메이드는 재상폐 결정에 대해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해 약 9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닥사는 올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메이드의 소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신뢰성 보안 문제 해소가 미흡하다고 보고 결국 지난 2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상장 폐지된 후 두 번째입니다. 업계에선 위메이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닥사는 상장 폐지 권한이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그간 판례에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서 닥사의 기능을 인정해왔기 때문 법원은 위믹스의 첫 상장 폐지 처분 때는 물론 가상화폐 썸씽과 갤럭시아 등의 해킹 사고 당시에도 거래 지원 종료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닥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계에선 위메이드가 승산 없어 보이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경우 박관우 현 대표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닥사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투자자들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앞으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믹스 첫 번째 상장 폐지 당시 장영국 전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받았으며 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박관우 현 대표 역시 이 같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다음 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관심 있을 공약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오늘 기존의 신중론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현아 차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진행되는 1거래소, 1은행체제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따라서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곳의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금 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관행처럼 굳어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서 갑자기 1거래소, 1은행체제 폐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지난달 정진한 우리은행장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자은행 체제 요구가 있었지만 정 행장의 공식 건의로 물꼬를 튼 겁니다. 또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1,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체제 폐기를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은행권은 어떤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수익 다변화가 절실한 이 은행권의 니즈와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 특성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하락기 수익 방어가 절실하고 이자 장사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로 가상자산 사업이 거론됩니다. 제휴 관계를 맺을 경우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거래소 예치금 규모가 상당하고 다른 예적금과 비교해 지급할 이자가 적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제휴사 인터넷은행 K뱅크의 경우에 전체 수신액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이 20%에 달합니다. 오는 10월 업비트와 K뱅크 제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서는 등 은행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업비트, K뱅크, 또 빗썸, 국민은행, 코인원, 카카오뱅크, 코빗, 신한은행, 고팍스, 전북은행으로 이제 제휴 관계를 맺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독과점과 자금 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기존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또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라면서 당국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다수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자금 세탁 우려를 불식시킬 시스템 구축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체제 변화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권 일부에서는 추후 체제 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 시점은 시기상조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1거래소 1은행 체제 관련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율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호반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확대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어제 한진칼 지분율이 기존 17.44%에서 18.46%로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이 각각 주식 64만 1974주, 3만 4천 주를 추가로 매수함에 따라 두 계열사의 한진칼 지분율은 각각 6.81%, 0.15%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존 지분 11.5%를 더해 특별관계자 전체 지분율은 18.46%가 됐습니다. 호반건설은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랐고 2023년에는 페노션으로부터 5.85%를 추가로 인수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꾸준히 좁혀왔습니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한진칼 지분 30.7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산업은행 보유 지분율을 제외하면 호반건설과의 지분율 차이는 1.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진칼 주가는 장중 상한가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이번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호반 측은 이사보수 한도를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호반건설이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 인수를 타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공업에 뛰어들 가능성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1분기 해외 식품 사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침체와 바이오 사업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체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에선 디지털 플랫폼 전환과 건강 편의 중심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혁신을 통해 성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해외 식품 사업에서 성과를 냈지만 내수 소비 위축과 바이오 사업 기저 효과로 전반적인 실적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33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조 2천억 원으로 0.1% 감소했고 순이익은 574억 원으로 62.9% 급감했습니다. 특히 식품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3% 소폭 오른 데 비해 영업이익이 30% 줄며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가공식품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매출이 33% 성장했지만 내수 소비 부진과 이른 설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국내 식품 사업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K푸드를 앞세운 확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8% 상승한 1조 4,881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식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해외 비중이 50%를 넘은 겁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 인지도가 세계 시장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시장인 북미에선 상온 가공밥, 피자, 롤 등이 성장세를 이끌며 매출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신영토 확장의 핵심 지역인 유럽, 오세아니아에선 대형 유통 채널 입점 확대와 제품 다변화로 각각 36%, 2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사업은 트립토판과 스페셜티 아미노산 등 고부가 제품의 기저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16% 줄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글로벌 맞춤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에선 디지털 플랫폼 전환과 건강 편의 중심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인접지역인 과천과 성남의 아파트 시장이 되레 과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남권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토허제를 재지정한 지 약 2달이 지난 지금 오히려 강남과 인접한 과천과 성남 집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서밋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4억 5천만 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6천만 원 더 오른 겁니다. 이 외에도 과천자이, 레미안슈르 등 주요 고가 단지의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임해사만 전용 101제곱미터는 지난달 15억 2,7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3월 13억 2천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토호제로 갭 투자가 막히자 매수세가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과천시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성남시도 같은 달 51.8%를 기록하며 강남 3구 못지않은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가장 인접한 경기도 도시인 가운데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으로서 지방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강남권의 매물 잠김 현상도 풍선 효과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32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96% 줄었습니다. 오는 6월 대선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가교보험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리에 나서는 건데요. 자본확충 실패와 노조 반발로 매각까지 무산되자 결국 공적관리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MG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교보험사 체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가교보험사는 부실보험사의 계약과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리스크를 통제하고 향후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의 정리 절차입니다. 은행권에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 구조가 활용됐지만 보험업계에선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예보를 통한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MG손보의 지급 여력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올해 1분기 기준 4.1%로 급락했습니다. 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적 최소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MG손보는 3년 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반복된 자본확충 시도에도 재무건전성 회복에 실패했고 최근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추진도 노조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국은 MG손보의 자율 정상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가가 이뤄지면 예보는 MG손보의 건전 계약을 분리해 가교보험사로 넘기고 기존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와 시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예보는 향후 보험 계약을 이전받을 인수후보군과의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리스크 부담과 구조 조정입니다.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신규 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일부의 인력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직원 수는 518명으로 상당수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업계 공동부담이나 공적 자금 투입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인 정상화에 실패한 보험사에 대해선 당국이 더 이상 개입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7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낸 건 창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80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증가했지만 물류센터 관련 리스 이자 등의 비용 탓에 단기 순손실은 38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부문 거래액은 16% 증가했고 뷰티컬리 또한 명품과 럭셔리, 인디 브랜드 등의 판매 호조로 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컬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판매자 배송 상품과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대행 등도 전체 거래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